네, 5,700은 눈 감았다 뜨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5,800까지 도달한 우리 코스피 이 속도면 다음 주에는 6,000도 갈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보죠. NH투자증권 김영환 수석연구원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른 나라 사정이 어떻든 간에 오늘도 역시 치고 나가는 코스피예요. 맞습니다. 오늘 5,700을 돌파하는데 이어서 5,800까지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코스피의 시드라고 할까요? 시드가 크니까 이 상승의 폭도 정말 성큼성큼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6%대 오르는 게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43포인트를 SK하이닉스가 홀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를 1조 2천억 원대 매수하는데 거의 대형주 매수하고 있고요. 거의 네. 절반가량 6천억가량은 전기, 전자, 즉 반도체를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SK하이닉스를 주로 매수하고 그런 것 있군요. 같습니다. 오늘 로이터에서 나온 그 보도 굉장히 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소식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연기금이 지금 오전에 대거 들어왔다가 오후에 살짝 이제 매수 규모를 줄이고 금융 투자가 거기를 뒤따라 들어오는, 금융 투자는 이제 ETF로 사는 개인들이라고 많이들 평가들 하시던데요. 이런 패턴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기금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또 사실 현실적으로 여력이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조금 오르기 전에 장 초반에 사기 시작을 했다가 네. 살 만큼 사고 나면은 그 상승세를 확인하면서 개인들이 뒤따라 들어가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자체는 사실은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패턴이고 나쁜 패턴은 아니군요. 나쁜 패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6천 그냥 갈까요? 오늘 보니까 7,250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망도 내놨던데요. 갈까요? 그냥? 가겠죠? 일단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거니까 찜찜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구조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비 한국이 장이 상당히 좋은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네. 물론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AI 투자에 제일 수혜가 되는 지역이 또 한국이다. 왜냐하면은 AI 투자의 인프라를 까는 거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든지 전력기기든지 에너지 쪽이든지 한국이 담당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조금 주춤주춤 하더라도 한국이 좀 추세는 올라가는 방향인 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불장해도 네. 한 절반이 넘게 손실 구간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지금도 5,800에 도달했음에도 손실 구간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새해에도 보니까 개인 투자자 절반 이상이 손실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1월 15일째 기준인데 이게 왜 그런 거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증시 양극화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거의 하드캐리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까지 YTD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상회한 종목, 그러니까 시장 지수보다 아웃퍼폼한 종목이 86개, 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와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48%, 절반이고요. 네. 코스닥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머리다, 더 오르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간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고요. 너무 빨리 파신 분들. 네, 또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걸 조사한 신문사에서 분석하기로는 2021년 동학 개미 운동 때 산 종목들의 손실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계좌가 마이너스다 이런 그게 아직도 분석도 마이너스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카카오의 지금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고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9%라고 해요. 근데 두 겹의 투자한 분들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 약 40만 명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마이너스 계좌가 많다 이렇게 좀 분석되고 예. 있습니다. 또 상승 종목에 과하게 좀 뇌동 매매하셔서 따라 붙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은 약간 뭔가 투자 전략에 이제 새로운 좀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움직여 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겠죠. 근데 사실 트렌드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은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장의 트렌드는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AI 투자에 인프라를 까는 것 때문에 실제로 당장 현금을 벌고 있는 기업에 속하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여튼 그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도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낙수 효과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유통주라던가 특히 백화점 이런 쪽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여행 관련, 엔터 이런 지속적으로 소비재 중에서 그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분야들에 속하거나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뭐 상법 개정이나 배당 관련해서 그런 주주 활동과 관련되는 정부 정책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있거나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면 트렌드에 맞고 앞으로도 좀 힘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좀 검토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한 종목에서 손실이 너무 크면 이게 이 종목을 매도하면 손실을 확정 짓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이 종목의 바구니 이름을 바꾼다 생각을 하고 그냥 빠르게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지혜로운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6천 갈 거니까 네. 기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미국 S&P에서 자금이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신흥국 쪽으로.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자금이 지금 한국으로 안 오고 외국인들 자금은 일본으로 대고 가는 것 같습니다. 2월 2주차 기준 외국인들의 일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지금 예년의 4배 규모로 불어났다 그러던데 외국인들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다카이시 사나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한 일본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론 재정을 많이 쓴다는 거는 또 약세 요인이기도 한데 네. 또 그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건 또 강세 요인이니까요. 여튼 지금까지의 시장은 엔화 강세 전환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도 좋고 환율의 방향도 좋을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일본 매력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연초 이후로 여튼 팔긴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 거냐? 네.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한 8조 이상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규모는 거의 한 47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한국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덩달아서 돈이 불어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예.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 주식은 주춤한데 한국 주식이 워낙 성과가 좋으면은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한국 주식 비중이 계속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중 조절의 차원에서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예. 한국 주식을 뭐 나쁘게 봤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패턴에서는 뒤늦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까? 예, 이번에도 아마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네. 국내에서 매수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개인들이 얼마나 주식 쪽으로 뭐 자산을 옮겨 놓느냐 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더 이상 외국인을 기다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안 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잘 올라가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지금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이요. 지분을 5% 이상 늘린 국내 종목들 오늘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곳을 샀고요. 지난달 28일에는 삼성전자 지분도 5%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4대 주주에 블랙록이 올랐다고 합니다. 반도체, MLCC 이런 쪽에 5%씩 담는다. 요거는 좀 의미 있는 투자 아닌가요? 사실 뭐 블랙록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니까요. 네. 이렇게 글로벌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 뭐 딱 시장 비중만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들고 가는 건 아니고 좋게 보는 주식에 대해서는 더 많이 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자산 배분을 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목 셀렉트를 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당연히 너무 좋고요. MLCC도 전망도 밝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구나 하는 쪽을 외국에서도 헤지펀드, 사모펀드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나오는 얘기들이 하이닉스가 뭐 극심한 저평가라고 하면서 뭐 95만 원 이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또 HBM4에서 차세대 엔비디아 그 GPU에 삼성전자 일시 공정 요게 뭐 가장
경쟁사 대비 빨라서 이게 또 좋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죠. 한때는 이제 마이크론이 빠지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그 HBM4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또 마이크론에서는 그걸 부정하면서 우리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니까 아마도 거기서 또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볼 때는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는 매우 확실한 것 같고 삼성과 마이크론은 약간 잘 모르겠다. 예. 물론 이제 HBM이 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좋겠지만 딱 지금 오늘 다음 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는 그냥 너무 그냥 편안한 선택이고요. 삼성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은 애매한 느낌. 딱 이벤트만 앞두고 예. 본다면 약간 이런 측면 정도로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HBM만이 아니라 뭐 디램 더 나가서는 이제 낸드 SSD까지도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네. 뭐 반도체는 다 같이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다 싶습니다. 같이.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 26일인가요? 엔비디아 다음 이- 주 25일 날. 네. 25일인가요?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 자, 코스닥은 요즘에 아침에 빠진다고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 또 반등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오늘은 상황이 좀 어때요? 오늘은 반등을 좀 하는 듯 했다가 지금은 장중한 저점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0.7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어제의 반등이 하루짜리였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쉽네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오늘은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몰리는 쪽도 원전, 우리기술과 뭐 보성파워텍 제외하고는 전쟁 테마주들이 좀 많아서 좀 하루짜리 관심이 아쉽다 이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5% 오르고 지금 1%도 안 되는 하락이니까요. 뭐 또 혹시 모르죠 또 이제 마감까지 봐야 되겠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랑은 좀 다르다. 펀더멘털이 충분히 못 받쳐준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도 코스닥 밸류에이션 지금 수준이 그래도 역대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희망을 가지면 안 되나요 코스닥은? 아니요. 물론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네.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사실 코스닥이란 건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을 하기 참 어려운 분야인 그 시장인데 예. 왜냐하면 코스닥을 그러니까 사실 작년도 실적은 올해 아직 다 집계가 되지 않았으니까 뭐 좀 너무 지연됐긴 합니다만은 재작년 실적,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닥 전체 기업들의 이익이 뭐 몇 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을 따지면은 뭐 3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코스닥에서 적자를 본 기업들을 빼고 흑자 본 기업들만 모아두면은 네. 10조가 넘고요 이익이. 그리고 그 적자 기업들도 차지하는 시총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 그럼 흑자 기업만 모아서 그룹으로 만들어 보면 멀티플이 한 24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코스닥에서는 거의 이익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규모로 보자면은 뭔가 배귤레이션을 책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옥석가리기를 하겠다. 뭐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좀 퇴출시키겠다. 뭐 부실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번 정부는 단지 수급만이 아니라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좀 더 정상화된 시장으로 건전하려는 시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을 그럼 뭘 기준으로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초 이후에 코스닥을 산 자금들의 상당 부분은 개별 종목을 봐서 샀다기보다는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조 단위 이상으로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연초 이후에 있지는 않거든요. 예. 거의 ETF 위주로 들어왔는데 지금 봐도 뭐 코스닥 150 ETF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상위 종목 중심으로 거래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글로벌 투심에 하나의 변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핵 협상이 열흘 안에 합의 안 되면은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나쁜 일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동에서 대규모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이런
미국 그 매체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유가가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2주 준다 해놓고 사흘 만에 벙커버스터를 좀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CNN도 이번 주말까지 백악관이 뭐 공격 준비를 다 해두라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빅스 지수가 간밤에 6% 올랐고요. WTI는 어제 4%, 오늘 2%가량 오르면서 66달러 선을 좀 터치를 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미 70달러 선을 좀 넘어섰습니다. 네.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기점이 70달러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렌트에 이미 70달러 선 넘어섰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아직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는 조금은 관망하고 있어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가 정도 좀 영향을 크게 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매번 군사적 긴장하다가 끝이 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주목해 봐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참, 사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최근에 뭐 트럼프가 성과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남미와 중동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라크전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미국이 중동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갔다가 좋은 성과를 보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의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도 뭐 친서방 정권이 들어가서 이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런 기반 자체가 상당히 약한 지역이 또 중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프간에서도 발을 빼느라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정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중 타격을 하고 뭐 수뇌부를 제거한다 뭐 그런 목표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지만은 시장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야의 리스크만 조금 피해 있되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 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 방산주 오늘 꿈틀꿈틀했잖아요. 네, 우선 오전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큰 방산주도 움직였고요. 오후가 되면서는 코스닥에서 작은 좀 테마로 움직이는 방산주의 빅텍이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오후장 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거 항상 뒤따라가면 낭패 보더라고요. 낭패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뉴스가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걸 뒤따라가는 건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지요. 네. 그러면은 이 전쟁 리스크 같은 게 터졌을 때는 웬만하면 좀 피해 있는 게 이쪽 관련 섹터들은. 예, 오히려 뭐 딱 당장 실적이 좋고 배당을 주고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쪽 분야로 가 있는 것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미국 사무신용 관련해서 요거 리스크도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블루아울 환매 중단 사태, 지금 메타나 오라클 같은 AI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이 블루아울이 돈을 투자를 해주고 이 AI 기업들이 여기서 데이터 센터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서 임대료 같은 거를 지불을 하면은 그게 이제 블루아울의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블루아울이 이 기존에 해주던 분배 배당을 이제 못 해주겠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섹터 전반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게 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을 좀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약간은 걱정되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모 대출 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모, 그러니까 사모 펀드와 그 회사 간의 그 비밀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블루아울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런 비슷한 식으로 대출을 해준 다른 상호 펀드들은 괜찮을까라는 걱정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뱅크런, 펀드런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확산될 여지는 있죠. 아직 그 어느 정도의 손실 규모가 있느냐를 알기가 어려운 분야니까. 다만 이제 그게 2008년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균열이 왔던 뭐 BNP 파리바가 뭐 모기지 환매 중단하고 이런 거랑 그 뭐 같이 볼 수 있느냐, 뭐 균열의 금융시장 전반의 균열의 징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는 모기지 대출이니까 규모가 가장 큰 대출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사무대출 시장은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많이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은행 대출만큼의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뭐 일단 규모가 좀 작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2008년까지는
연준이 그렇게 금융 시스템 붕괴에 빨리빨리 개입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근데 뭐 과거에 우리가 SVB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지만은 한 군데에서 크게 문제가 생겨서 이게 펀드런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생기면은 바로 개입을 해서 딱 유동성 공급을 해줍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의 빌미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다던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던가 이거는 조금 피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게 전반적으로 그럼 시장 하락의 시작이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 조정시 매수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고미정 증시캐스터의 오늘장 이건 꼭 예. 오늘 히토류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요. 히토류. 네. 네, 오늘 JP 모건 쪽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보고서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의 의미 자체가 사실 희귀한 금속이기는 하지만 사실 말만 히토류지 생각보다 지구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공이 문제예요. 가공을 할 때 환경 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쓰인다. 그러게 문제인데 미국의 생산 비용이 중국보다 70%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방이 환경 규제를 완화하자니 정치적 저항이 있고 그렇다고 인건비를 낮추거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도 어려우니까 JP모건이 미국의 히토류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가공 기술 혁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맹국들과 가령 우리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 가공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예. 오늘 또 관련해서 고려아연이 미국에 짓기로 한 11조짜리 핵심 광물 재련소 이거를 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연방 정부와 테네시주가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련소가 이제 고려아연, 미국 전쟁부, 상무부, JP모건이 합작법인 형태로 짓는 국가적인 11조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게 미국에 처음 지어진다 했을 때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의 큰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재련소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좀 협약이 맺어지면서 고려아연이나 이런 동맹국들, 우리나라의 고려아연이나 이런 동맹국들과 이런 히토류 관련해서 핵심 광물 관련해서 이런 협약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가 또 오늘장에 나왔습니다. 네. 아직 일단은 뭐 고려아연, 포스코, 인터 이 정도가 지금 국내에서는 히토류 관련 기업들인데 앞으로 좀 더 유망해질지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수석연구원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